부모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10년 뒤에 지금 유망한 학과도 다 없어진다는데 우리 아이는 대체 뭘 공부를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들. 그래서 AI 때문에 학과가 사라진다는 이야기 이제 한 번씩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 고민들이 많으신데 특히나 지금 초중고 아이들을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더욱 그럴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AI가 모든 걸 대체한다는 이야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과장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영역이 사라지고 어떤 영역이 오히려 중요해지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죠. 지금부터 조금 현실적이면서도 조금 희망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진짜로 사라지는 건 전공이 아니라 업무 방식입니다. 전공이 통째로 없어진다. 사실 그런 일은 사실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법학과가 사라질 거야. 회계학과가 없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법은 여전히 필요하고 회계도 여전히 필요한데 다만 그 일을 하는 방식들이 바뀔 겁니다. AI가 계산은 빨리 해주지만 그 결과를 해석하고 책임지는 건 여전히 사람의 몫이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사라는 직업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앞으로는 AI가 진단을 도와주겠죠. 수술 로봇이 정교한 수술을 도와주게 될 거고요. 하지만 환자의 마음을 읽고 가족과 소통하고 최종적인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건 여전히 의사가 해야 될 일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업무가 재편된다는 게 핵심이고요. AI 시대에는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의 내용이 바뀐다. 라고 생각을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순 반복되는 작업은 기계가 할 거고요. 사람은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복잡성이고, 조금 더 판단이 필요한 일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능력을 길러야 되냐? 바로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들의 능력을 자꾸 찾고 생각하고 탐색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 뭔가라고 봤을 때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좀 종합해보면 네 가지 정도로 정리가 돼요. 첫 번째는 사람과 밀착된 일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읽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한 일들은 AI가 대체하기 어렵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상담, 교육, 간호, 세일즈, 리더십 같이 이런 분야가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더 잘 이해하기 때문에 사람과 밀착된 일일수록 AI가 대체하기 어려울 거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특히나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고 앞으로 사람을 케어하고 사람과 밀착된 일들은 AI가 대체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우리가 인사이트를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허가받은 데이터를 다루는 일입니다. 개인정보, 의료정보, 금융정보 같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는 일은 여전히 사람의 영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항상 책임의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의료진이 환자 정보를 보고 판단을 하거나 은행원이 대출 심사를 하거나 공무원이 행정 데이터를 관리하는 이런 일들을 공공에 풀어놓고 AI한테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허가받은 데이터를 다루는 일들은 여전히 사람의 책임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물리적 현장이 중요한 일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부딪혀야 하는 일들도 여전히 AI가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건설 로봇, 제조업에서도 로봇 이런 것들이 자꾸 보조 도구로 등장을 하겠지만 아직도 그럼에도 건설, 제조, 에너지 관리, 품질 검사 같은 분야들에서는 도움은 받을 수 있어도 최종 판단과 책임은 사람이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현장에서 역시 여전히 AI보다는 사람의 역량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규제와 법규가 중요한 일입니다. 법률, 규정, 안전기준 같은 게 중요한 일들은 사람의 판단과 책임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식품의약안전, 환경관리, 회계감사, 교육정책 같은 분야들이 이런 부분에 속합니다. 이런 영역은 실수가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AI만으로는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인정을 사람들이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은 AI가 대체하기 어렵다. 그럼 이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이 네 가지 영역의 공통적인 부분들, 인사이트를 잘 생각해 보셔서 우리 아이가 가려고 하는 그 분야에 이런 네 가지 영역을 필요로 하는 또 카테고리가 어디일지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현실적인 진로 고민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어떤 전공을 선택을 해야 되냐? 첫 번째, 하나의 전공보다는 조합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나는 법학과야, 나는 공학과야 이런 식으로 하나만 파는 시대가 아니게 됐습니다.
이 여러 분야를 조합해서 자기만의 강점을 만드는 게 훨씬 살아남기 유리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데이터 분석도 배우고 여기에 교육 현장 경험까지 쌓는다면 AI가 분석해준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이들을 더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는 핵심 전공 플러스 도구 플러스 적용 분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전공을 선택할 때는 이 세 가지 층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는 건데요. 일단 기본이 되는 학문, 뭐 예를 들어서 경제, 심리, 기계공학, 전자공학 이렇게 핵심 전공을 하나 두고요. AI 시대에 필요한 기술,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통계 이런 것들을 도구로 둔 다음에 실제로 일할 현장, 내가 교육 분야인지 의료 분야인지 제조업 분야인지 이런 것들을 적용 분야로 둬서 이 3단계의 층 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잘 맞아떨어지는 조합을 찾는 게 굉장히 앞으로는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도 코딩을 배워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코딩이 이과 학생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요새는 바이브 코딩이라는 것들이 대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문계 아이들한테도 이 컴퓨터 공학의 복수 전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이 코딩 역량을 길러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역사를 전공하면서도 코딩을 배우면 역사 교육 앱을 만들 수도 있고요. 문화재 관리 시스템을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간단한 이런 앱 같은 것들은 요새 바이브 코딩으로 충분히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융합적인 능력이 정말 무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과 학생들에게 수학과 물리는 여전히 기본입니다. 이 공학 계열을 생각을 한다면 수학과 물리는 절대 피할 수가 없고요. 특히 물리를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학과 자체가 줄어듭니다. AI가 계산을 해주더라도 그 계산의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하는 건 여전히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들이 훨씬 잘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기본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독해력이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됩니다.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글을 정확히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모든 공부의 기본이 됩니다. 이 수학 문제도 결국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초중등 시절에 교과서를 꼼꼼히 읽는 연습을 자꾸 해보라는 거는 이 교과서가 정말 양질의 텍스트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해력이 모든 학습의 기초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일단 깔고요.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AI가 정보는 되게 빨리 찾아줘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 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접근할지 기획하는 건 여전히 사람의 영역입니다. 평소에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경험을 많이 쌓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협업과 소통 능력도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혼자 일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고요. AI와 함께 일하면서 동시에 사람들과의 협력도 해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앞으로 더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실전에서 좀 바로 적용을 해볼 수 있냐? 첫 번째는 관심 분야에 실제 업무를 분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세요. 의사가 되고 싶다면 실제 의사들이 하루 어떤 루틴으로 일을 하는지,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은 AI가 도와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사람이 꼭 해야 되는지를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작은 프로젝트로 경험을 쌓게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작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제 경험을 쌓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환경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 동네 환경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를 해보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나중에 대학 생활과 진로 선택에 큰 도움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장 경험의 기회를 만들어 주실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실제 현장을 볼 수 있는 이 인턴십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견학, 인턴십, 멘토링 같은 프로그램들을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책으로만 배우는 것과 실제로 현장에서 보고 경험하는 것은 정말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장 경험이 많은 인사이트를 갖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함께 탐색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내가 자꾸 불안해하면 아이도 같이 불안해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아이와 함께 같이 탐색해 나가는 과정을 즐기시면 됩니다. 이 분야는 어떨까? 저 분야는 어떨까 하면서 함께 알아보고 토론하는 시간들이 아이한테는 탐색하는 경험, 그런 탐색하는 능력을 좀 길러주게 되고요.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인터넷의 단편적인 정보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데이터와 전문가의 의견을 찾아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특히 아이의 성향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모님의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의 특성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연성을 좀 유지해 주세요. 한 번 정한 방향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관심사나 능력이 바뀔 수도 있고요. 어떤 기술 개발에 의해서 사회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부터 하나에만 올인하기보다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AI는 적이 아니라 협력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AI 발달이 무서울 정도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우리 아이가 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고요.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내가 AI에 관심을 가질수록 이 AI에 관심을 못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기회에 노출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평생학습이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 배워서 평생 쓰는 시대는 많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적응해야 되는 시대가 됩니다. 이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만 있다면 남들이 나의 영역을 이렇게 넘겨보지 못하는 새로운 그 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특정 전공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본기와 유연성을 기르는 거고요. AI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들,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 이런 것들이 AI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 우리 아이들이 이런 기본기를 탄탄히 갖추고 거기에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더한다면 앞으로 희망 있는 좀 미래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이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